총선을 앞두고 여야 거대 정당은 물론 제3지대 연합 움직임까지 요즘 정치권 분주합니다.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 등의 탈당 이후 공천 심사 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예상되고 있는데요. 주간 정치, 오늘은 여러 방송을 통해 평론을 하고 있는 조기동 정치경제 칼럼니스트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광주 출신으로 또 정치 경제 칼럼니스트로 이름을 알리고 요즘 특히 정치평론에 주력하고 계십니다. 네, 요즘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. 네, 예. 시청자분들께 간략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광주 전남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앞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. 네, 본격적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. 이낙연 전 대표 탈당 이후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총선의 파급 효과 어느 정도라고 분석하십니까? 네, 보통 신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. 첫째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, 두 번째는 명확하고 유권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메시지, 세 번째는 조직인데요. 유감스럽게도 이낙연 전 대표 단독으로는 세 가지 요건을 만족시키기 어렵죠. 특히 이낙연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로 경쟁력이 있는지, 그리고 이낙연 대표의 조직이 전국 단위 조직으로 뭔가 좀 잘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. 어쨌든 여러 조건들이 좀 갖춰져야 그런 어떤 파급력들도 나타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, 어제는 사실 이낙연, 또 이준석, 김종민 의원이 또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. 하지만 나온 메시지는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고, 오늘 나온 메시지를 또 보면 사실은 이 연대에 대한 그림 좀 서로 각자 다르지 않냐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서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결국 다른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근데 결국은 어느 정도의 연대를 하느냐의 문제가 될 텐데요. 크게 두 가지 길이 있겠죠. 하나는 창당을 하느냐, 똑같은 정당을 만드느냐고, 두 번째는 이제 선거연대를 하는 걸 겁니다. 지역구에서 서로 경합하지 않게 지역구 공천을 하고 또 비례대표를 따로 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그 성과를 극대화한다. 양쪽 다 길이 열려 있거든요. 그리고 여러 세력들이 첫 번째 길과 두 번째 길 중 어디를 선택할 거냐에 대한 선택지도 아직 열려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지금의 어떤 그 제3 세력들이 어떻게 이합집산하게 될지는 한 몇 달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번 주부터 공천 심사를 들어갈 예정이고 또 눈에 띄는 게 국민참여 공천제 이런 타이틀인데 사실 친명 중심의 어떤 공천 개파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, 친명 중심의 개파 공천을 배제하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? 네, 직접적으로는 이제 그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라고 하죠. 이 부적격 후보들을 골라내는 과정에서 생긴 잡음들이 이렇게 국민 공천제를 이제 도입하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은 꽤 제한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친명 공천이라고 하지만은 친명 공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사실 수도권 선거구에서 친명이라는 깃발을 든 후보가 그 유권자라든가 아니면 권리당원 지지를 훨씬 더 세력을 빨리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나 또는 다양한 유튜브 채널 같은 어떤 그 선전 기구들 내지는 자체적인 미디어들에 있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공천 컷오프가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. 네, 그 연장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실 징계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사실은 현재로서는 좀 관심거리 아니겠습니까? 네, 굉장한 관심거리입니다. 왜냐하면 이제 그 두 가지인데요. 첫 번째는 이제 친명 그룹에 대한 도덕성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이냐, 비명과 어떤 차이가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첫 번째가 있고, 두 번째는 지금의 공천이 결국은 이제 그 전국 단위에서 어떤 성폭력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공천을 주는 게 전국 단위 선거 판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될 거냐, 두 가지 문제겠죠. 당직 자격 정지를 할 경우에는 공천권 유지가 됩니다. 그리고 지금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는 이제 당직 자격 정지로 끝나지 않겠느냐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당원 자격 정지까지 가느냐 여부가 꽤 어떤 친명 공천 논란의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이런 건데 지역에서도 또 대표적 친명 인사로 꼽혀왔던 강의원 당대표 특보가 출마를 포기했습니다. 광주 서구가 경론지로도 분류됐는데 선거 판도에 어느 정도 영향 예측하십니까? 여기에 대해서는 꽤 미지수인 게 일단 첫 번째는 강의원 후보가 갖고 있는 지역
개혁에 대한 조직이 과연 그게 꽤 큰 조직이 있느냐. 이게 송갑수 후보를 압도할 만한 내지는 다른 후보가 1위, 2위로 올라설 수 있을 만큼의 힘과 어떤 그 규모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선이 많은 게 사실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송갑석 현 의원의 우세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당 지지도가 한 10개월 만에 가장 높다고 합니다. 최근 여론조사에서.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기여도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? 네, 한동 효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말씀하신 게 이제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36.6%에서 39.6%로 3.0%포인트 올랐는데요. 내용을 따지고 보면 여성, 20대, 50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지율이 올랐습니다. 다들 국민의힘이 굉장히 좀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던 계층 내지는 좀 스윙 보터들이 있던 계층이죠. 좀 이런 문제는 결국은 이제 한동훈이라는 좀 더 젊고 세련된 우파가 등장했다는 거. 그리고 그 우파가 국민의힘을 어느 정도 바꿀 거라는 기대 때문에 좀 상승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하지만은 이것이 지금의 선거 구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아직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결국 아직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를 머뭇거렸던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를 표현할 수 있는 내지는 투표장에 이제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줬지만은 전반적인 선거 구도,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선거 구도를 뒤집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. 조기동 정치경제 칼럼니스트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